자, 이번 시간은요, 202페이지에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 여기는 이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요, 특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로 내주는 게 뭘 내주냐면, 이걸 측정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익의 측정, 수익의 기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분율을 써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기대 수익률의 측정을 하는 거는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기대 수익률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표준 편차, 분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수익의 기대치를 보시면 현재 입장에서 보면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죠. 그래서 미래 현금 수지는 보통 확률적으로 계산하니까 확률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치시면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 박스에 경제 환경 변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미래 경제 환경이 비관적일 수도 있고요. 정상적일 수도 있고 또는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라 뭐가 주어지냐면 발생 확률이 주어지는 거죠. 자, 확률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확률이 20과 60과 2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우리가 뭐냐면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면 우리가 뭐를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계산 수익률이 보시면 4%, 8%, 13%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요. 물론 얘들 다 곱해야 돼요. 곱해서 나온 애들을 다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얘가 확률이 20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얘들을 다 뭐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냐면 소수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긴 편해요. 4 곱하기 0.2 하면은 0.08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8%에다 0.6 하면은 4.8% 뭐 이렇게 나오겠죠. 13에 대한 0.2니까 2.6%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4에 대한 0.2니까 0.08 나오고요. 8에 대한 0.6이니까는 얘가 0.0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2니까는 0.26 해가지고 얘네를 다 더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수익률 8.2% 해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또 계산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4에다가 20을 곱하죠. 그러면 80 나오겠죠. 8에다가 60을 곱하면 480 나오죠. 그죠? 13에다가 20을 곱하면 260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다 더해도 820이 나와요. 그럼 점 하나 찍으면 얘도 8.2%.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이게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요, 굳이 뭐 저희가 이렇게 안 해도, 이거 그냥 바로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산이 약하신 분들은요, 단순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온 거를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몇 프로다? 8.2%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확률에다가 예상 수익률을 곱해서 나온 수치들을 다 더해서 가중 평균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거는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추정이 가능해요. 분산과 표준 편차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게 출제는 2번 정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오류가 발생해서 전항 정답 처리해버린 적이 있고, 하나는 그냥 간단한 논리를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별표하고.
자, 그 다음에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어요. 평균분산 결정법에 대한 거는요, 논리를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평균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분산 지배원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이 뭐냐면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분산이 뭐냐면 이게 위험.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비교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죠?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뭐가 같으면 두 개의 투자 대안의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그게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203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안 A는 언제나 대안 B보다 선호가 된다.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거나 같지만 표준 편차가 B보다 작을 때 A를 선택하고 D의 기대치는 B보다 크지만 표준 편차가 C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를 선택한다? D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이제 박스하고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 도표도 하나 이제 그려져 있는데 통상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박스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가 인문에서도 했던 거예요. 표준 편차 분산도 인문에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고요. 표준 편차라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A하고 먼저 B를 비교해 볼까요? A는 수익률이 각각 8%씩. 자, 표준 편차를 봤더니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5%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은 얘가 같잖아요. 근데 얘가 작잖아요. 표준 편차가 우리가 위험에 대한 크기를 얘기했다 그랬죠? 표준 편차가.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익률이고요. 이게 위험일 때 우리가 조금 아까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이게 평균 기대 수익선이에요. 이게 한 8.2%로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투자를 해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대 수익선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이게 크면 클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가 커지니까. 근데 요게 요렇게 같으면 기대 수익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 편차가 작다. 위험이 작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위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우리가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익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얘가 작다는 얘기는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있어요. 자, C하고 D를 보시게 되면 이번엔 얘들의 표준 편차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얘가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2%. 그렇죠? 얘가 몇 프로? 14%. 그러면 뭐가 같아요? 위험이 같죠. 그럼 뭐가 크네?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그림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고 얘가 이제 위험, 표준 편차라고 위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같은 논리예요. 얘가 8%고요. 얘가 만약에 2%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보시게 되면, 자, 위험의 크기가 2%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B라는 투자안이 있고 여기 C라는 투자안이 있으면 B는 C를 지배한다는 얘기죠. 뭐가 같아요? 위험은 같은데 수익은 얘가 크죠. 그렇죠? 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D가 있어요. 그러면 D는 이게 만약에 5%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돼요? 같죠? 같은데 뭐가 커요?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선상에서는 얘가 얘들을 다 지배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뭐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논리에서 똑같은 경우겠죠.
얘가 14%고 얘가 7%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만약에 2가 되고요. 여기 만약에 F가 있으면 E는 F를 또 지배하겠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G가 있다 그러면 G는 얘보다도 뭐가 크니까 위험이 크니까 E는 그래서 G를 지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거를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또 배우시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과정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균분산 결정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는 수익이 같거나 위험이 같아야 돼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조건은 이게 같다라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A하고 D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선택이 곤란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거기 보시게 되면 변이계수라고 되어 있어요. 변이계수라는 것은 추가 소득에 대한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수익률당 위험에 대한 크기를 산정한 것이 그게 변이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변이계수라는 거는요. 예전에는 시험에도 여러 번 인용이 됐는데 근래에는 그래도 잘 언급은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이 당이라는 게 이게 분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할 때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수익률. 그죠? 거기 공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이 표준 편차로 했죠. 네, 이렇게 공식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A하고 D가 있으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 D가 좋잖아요. 근데 뭐가 커요? 위험이 커요. 얘는 위험이 작은데 수익도 작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때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A는 수익률이 8%, 표준 편차가 2니까 8번이 나누면 0.25, 4분의 1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B는 얘가 14고 얘가 7이니까 하면은 0.5죠. 그러면 얘가 단위 수익률과 위험도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큰 고수익 고위험 투자 상품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저수익 저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위험이 작은 얘를 더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계수의 수치가 작은 걸 이걸 가지고 측정해서 이걸 작은 거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이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제 별표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투자 이론에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빼놓을 수는 없죠. 마코위치의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이게 노벨상까지도 딴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투자론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난번에 했지만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얘가 무슨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 요거를 제거해서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포트폴리오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입문할 때 얘기했어요. 여기서의 분산 투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은 A 자동차, 또 다른 거는 B 자동차, 또 다른 거는 C 자동차 회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죠.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면 주가 상승에 따라 이익도 커지지만 자동차 산업이 침체에 들어가면은 동반 추락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자동차 회사, 일본은 전자 회사, 일본은 철강 회사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산업군별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즉 분산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할 때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별표하셔야 돼요.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바꿔주는 게 뭐냐면요. 이쪽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체계적이고 비체계적이고 그러면 비체계적인 애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를 찔러서 바꿔버리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얘는 제거할 수 있지만 얘가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무슨 투자하더라도 분산 투자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없는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 투자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라든가 법인세, 세금 또는 경기 변동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분산 투자함으로써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연유가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얘는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우리가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림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고요. 이게 이제 구성 자산 수가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이게 체계적 위험인데 얘는 여러 개 자산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이 위험의 크기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애가 이게 비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하면 할수록 자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주실 거는 절대로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예, 이거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어요. 자, 이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는 수익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수익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은 감소시키거나 또는 위험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익을 더 높이는 현상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도 줄어들지만 수익도 줄어드는 이런 논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분산 투자할 이유가 없죠. 수익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위험은 동일하거나 더 줄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관계를 보게 되면 그러면 분산 투자할 때는요. 투자 대안 간의 수익률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는 게 상관계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계수라는 건요. 수익률 간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간에 만약 A하고 B의 두 개의 투자에 대한 있을 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상관계수의 크기에 있을 때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의 움직임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반대 방향.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두 개의 움직임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자, 만약에 투자에 대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자, A가 만약에 이게 소주 사업이고요. B가 만약에 맥주 사업이다. 그러면 여름이라는 계절이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었을 때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좀 부진하죠. 근데 겨울에는 매출이 커지죠. 근데 맥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하죠.
근데 만약에 수익률만 놓고 보면 맥주가 좋은데 문제는 여름 한철 장사라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매출이 떨어지니까 손실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분산 투자하는 경우죠. 즉 맥주 사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주 사업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가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은 얻으면서도 위험은 줄이고자 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험과 수익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럴 때가 가장 이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가 된다? 최대.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만약에 C가 있는데 얘가 청량음료예요. 자, 콜라와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는 맥주하고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죠. 여름에는 잘 매출이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하죠. 그러면 얘네들 간의 조합을 하게 되면 여름이라는 계절은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매출 부진에 빠지죠.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트 맥주라는 곳에서 진로 소주를 합병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1년 내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연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분산 투자하면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산업군에 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체계적 위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별표하는 거는 다 기억해야 돼요. 예, 이거 시험상에서 모의고사보다 막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1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분산 효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가장 최대가 되고요. 여기서 가장 최소가 된다는 얘기가 1만 아니면 분산 효과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그죠? 3번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고 1일 때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때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자산을 배합하더라도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자산의 수익률과 위험의 분포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가시게 되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은 알아야 돼요. 또 별표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각각의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걸 예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역시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 계산한 거는 하나의 자산을 기준한 거고 얘네는 분산 투자하니까 2개 이상의 자산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 2개가 있으니까 그 기대 수익률의 계산을 한 번씩 더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부동산하고 A 부동산의 경우에 불황과 호황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그냥 곱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2 곱하기 40, 그죠? 그러면 한 800, 그죠? 70에다 60, 그러면 42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더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것을 계산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다? B 부동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불황일 때, 그 다음에 호황일 때. 근데 각각에 또 뭐가 있냐면 확률이 있죠. 얘가 불황이 40%, 얘가 몇 프로? 60%. 그럴 때 얘는 20,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70. 그죠? 그 다음에 B에 대한 경우는 10하고 얼마? 30. 그쵸? 그러면 불황일 때, 그쵸? 확률이, 그러니까 얘가 20%가 됐으면 확률이 40%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실상 0.4가 되고요. 얘는 0.6이 되죠.
그럼 2, 4, 8이니까 얘는 8%.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70에 대한 것이 6%니까. 그죠? 그러면 6, 7이 42. 그러니까는 얘가 몇 프로냐면 4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0%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부분이 각각 비중이 각각 예를 들어서 50%씩 주었다가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에다가 50% 투자하고 이 자산에다가 50%를 투자한다는 가정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50%니까 50%에 대한 절반이니까 얘는 2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에 대한 40%니까 4%. 그죠? 3에 대한 60%니까 18%. 그럼 더하면은 22% 나오죠. 22%의 절반이니까 11% 나오겠죠. 비중이 절반이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3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별 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투자 비중이 50%라는 거. A 부동산에다가 가로 열고 50%. B 부동산에 50%. 그죠? 예, 여기서 각각의 이제 투자 비중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밑에 해설에는 투자 비중이 50%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가 안 돼 있으니까 A 부동산 50%, B 부동산에 50%씩 투자한다는 가정을 갖고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40대 60으로 확률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이걸 50대 50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투자 비중도 각각 몇 프로? 50%. 그럴 때는요, 얘도 50%고요. 얘도 만약에 50%로 가정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이거 30이죠. 100이죠. 130이죠. 나누기 4 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걸 50%씩 줘요. 왜 50%씩 주면서 40대 60으로 준 케이스는요. 이게 한 번 정도 인용이 된 거고 대부분 이걸 다 50%씩 맞춰줘요. 그럼 결국은 얘 이제 투자 비중이 50%인데 얘 20하고 70 각각 불황인데도 호황때가 50% 똑같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90이죠. 90의 절반이면 45%. 그죠? 45의 절반이면은 22점 그렇죠. 22.5%. 그렇죠? 그럼 얘하고 더 더하면 40%죠. 40의 절반이면 20%. 20의 절반이면 10%. 그럼 두 개 더하면 32.5%.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다 깔아주는 경우는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제시가 된 숫자를 다 더해서 나누기 4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주는 확률에 대한 기초에서 우리가 문제집 풀 때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든 아니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든 뭐 2, 3년 주기로는 계속 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 했던 게 뭐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치시는 거예요. 동일한 수익률에서 최저의 위험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 또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들을 연결한 선, 그런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태를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의 지문에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는 아까 했던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봤던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2%, 그러니까 얘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죠. 이게 8%. 자 그럴 때 만약에 여기 B가 있고 여기 이렇게 C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위험이 같잖아요. 근데 뭐가 커요? 수익이 크니까 우리는 B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이죠.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D가 있다고 그랬을 때 얘는 얘보다 위험이 크니까, 그죠? B는 또 D를 지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점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죠.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뭐를 감수해야 된다? 위험이라는 것을 더 감수해야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2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2가하고 여기 F가 있으면은 2는 F를 지배하겠죠. 왜?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이 크네. 그죠? 여기 만약에 G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8%가 된다 그러면 자, 수익은 같지만 위험이 작은 2가 F하고 G를 다 지배하겠죠. 그때 이렇게 만나는 선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207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개별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해 준 거야. 그죠? 아까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얘기하면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혐오대에 대한 기울기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가는 애가 있죠. 요게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 그러면 얘가 위험 추구형.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여러 개가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하고요. 여기 최초로 접하는 점이 있죠.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우리가 소극적 투자자, 적극적 투자자에서 기울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온 애들이 보수적인 투자자, 완만하게 나온 애들이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것까지도 시험상에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효율적 전선하고요.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얘네들이 최초로 접하는 점이에요. 이거를 선생들이 시험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선생들이 문제를 줄 때 이걸 만약에 최초로 접하는 점이 아니라 교차점 뭐 이렇게 주면은 틀리는 거예요. 교차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하는 점을 얘기하는데 무차별 곡선의 성격은 교차하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최적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 최초로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게 자 207페이지 밑에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가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별 투자인의 선택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대용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서 활용해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에 대한 개념, 무차별 곡선, 최적 포트폴리오 용어상에서 정리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보가 주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셔서 208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있어요.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 시장별로 나눠져 있고 또 유형별로 또 나오는 수익률이 다 제각각이니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부분에 부동성 및 개별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고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 산정은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단기지만 부동산은 장기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 3분법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이것도 포트폴리오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래서 모든 위험이 다 제거되고 그러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있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셨냐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한을 선택한다는 거. 그게 여기 포트폴리오까지 연결이 쭉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되짚어 가면서 용어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별표하고 중요하다는 애들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논리까지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